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하마스 소탕을 위한 지상작전을 진행 중인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하마스의 근거지를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며칠 내로 외국인 인질 일부를 석방하겠다고 밝히고 가자지구를 이스라엘군의 무덤으로 만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보병들과 탱크 부대가 자발리아 서쪽에 있던 하마스 군사조직 자발리아 대대의 근거지를 장악했다며 이 과정에서 50여 명의 테러범을 사살했다고 말했습니다. 근거지 장악 과정에서 하마스와 무력 충돌해 다수의 테러범을 사살했고 이후 하마스 은신처에 있는 터널과 무기 창고 진입로를 파괴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 과정에서 이스라엘군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자발리아의 난민촌에서 100명이 죽고 300여 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부 우바이다 하마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향후 수일 내로 일정한 숫자의 외국인을 석방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فإننا أبلغنا الوسطاء بأننا سنفرج عن عدد من الأجانب خلال الأيام القادمة. 그러면서 가자 지구를 조만간 이스라엘군의 무덤으로 만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이란계 무장 조직인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بإطلاق دفعة كبيرة من الصواريخ البالستية والمجنحة وعدد كبير من الطائرات المسيرة على أهداف مختلفة للعدو الإسرائيلي في الأراضي المحتلة. 사리 대변인은 이번 작전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세 번째 공격이며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동 전문 매체 아마주 미디어는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쿠두스군의 카하니 사령관이 레바논에서 작전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카하니 사령관은 지난달 8일 베이루트에 도착한 뒤 이스라엘과의 확전 가능성에 대비해 중동 내 반이스라엘 세력의 작전을 조율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가자지구 북부 지역에서 피란길에 오르지 못한 주민들이 그나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곳은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병원 지하에 하마스 군사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작전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면서 민간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유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난민촌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피란 시설은 폐허가 됐고 200여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사상자가 옮겨진 병원은 또다시 북새통을 이룹니다. 밀려드는 환자로 수술은 복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술 장비와 의료약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수술도 전기가 끊기면 더 할 수 없습니다. والمرضى الجرحى الموجودين داخل الأقسام والذي يقدر عددهم 240 أو 250 مريض وجريح داخل هذه الأقسام. 사정은 열악하지만 그나마 주민들이 공습을 피할 수 있는 곳은 병원뿐입니다. 병원 10곳에 피난민 11만 7천 명이 모였습니다. 주거지는 물론이고 난민촌마저 공습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의 남부 이동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הצפון כרגע ככה אנחנו מקווים נקי ככל שניתן מאוכלוסייה בלתי מעורבת כי זה היעד שאנחנו הצבנו לעצמנו. 하지만 병원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병원 아래에 하마스 군사시설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폭격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스라엘 지상군이 병원을 봉쇄한 뒤 하마스 색출 작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민간인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유엔과 국제기구는 이스라엘의 병원 봉쇄 움직임을 가혹한 처사라 비판하며 민간인 보호 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쟁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청문회장에 나온 장관들은 하마스와 푸틴이 승리하게 둘 수 없다며 두 나라 지원 예산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발언을 시작하자 방청객에서 항의 구호가 터져나옵니다. Save the children of Gaza! Cease fire now! Where is your pride, America?
손에 붉은색 페인트를 칠한 시위대는 한 명이 끌려나가면 또 한 명이 일어나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3,500 kids dead. Come on, I'm an army colonel, I'm a former diplomat, I resigned on that war in Iraq that you talked about. 회의 초반 멈췄다 재개하기를 반복한 미 상원 예산청문회에서 장관들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연계한 패키지 예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이스라엘 지원 예산만 별도 처리하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f we start to peel off pieces of this package, they'll see that. They'll understand that we are playing whack-a-mole. If we don't support Ukraine, then Putin wins. But Putin will not stop in Ukraine. 국방부는 중동 지역에 미군 300명을 추가 파병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확한 파병 지역은 밝히지 않았지만 억제력 강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that they are intended to support regional deterrence efforts and further bolster U.S. force protection capabilities. 백악관은 정식 휴전 가능성에 거리를 두면서 인도주의적 접근을 위한 일시적 교전 중단은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다만 일시적 교전 중단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할지 분명해야 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서 신뢰할 만한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 전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취임 후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 돌보기를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고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대대적인 전환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산안 시정연설 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접견실을 먼저 찾아 오부 요인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실상 처음 소통하는 자리여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민생을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을 뿐 이 대표와 별도로 대화하는 모습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비공개 자리에서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가 어렵다며 정부의 대대적 전환을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 현장에 민생과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정책이나 예산에 있어서 좀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시정연설 뒤 이어진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선 야당의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 여야와 많은 얘기를 나눠 굉장히 기쁘다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또 많은 그 얘기를 하게 돼서 저도 아주 취임 이후로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이른바 영수회담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길지 아니면 시정연설을 위한 일회성 행사로 그칠지 두고 볼 일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강조한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오늘 각 상임위 여당 간사들과 함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세부 심사 방안을 논의합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오늘 간담회에서 여당은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아낀 재원을 약자 복지를 위해 쓰겠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상임위별 예산 심사 전략을 짤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정책 토론회로 경제 행보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위기 속 한국 경제 미래를 말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직접 밝힙니다. 당 정책위원회와 민생경제위기대책위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각 분야 경제 전문가들도 참석해 거시경제 지표를 살펴보고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오는 7일에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의 일반 증인 채택 문제가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일반 증인 협의 법정 시한일인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 학폭 논란으로 사퇴한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 등의 출석 요구가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물러난 김 전 의전 비서관을 굳이 증인으로 부르려고 하는 건 야당의 노골적인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7일 대통령실 국감에는 기관에서 나온 증인만 출석할 예정입니다. 대장동 일당 로비 대상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부자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와해하지 않도록 힘써준 대가로 김만배 씨에게 받은 50억 원을 아들이 다니던 화천대유 성과급으로 가장해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대학 강단에서 2차례나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대학 교수를 파면하라며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해당 교수는 대학 본부에 자신의 발언을 취소한다며 철회서를 제출했다가 일본 언론엔 정면으로 맞서겠다며 말을 바꿔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수를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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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정문 앞에 철학과 재학생과 동문들이 모였습니다. 역사 왜곡 발언을 일삼은 최모 교수를 파면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철학과와 학교, 문과대 모두 어떤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좀 문제의식을 느꼈고, 이들이 파면을 요구한 최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는 취지로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거짓말. 그 사람들 말 하나도 안 맞아요.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논란이 커지면서 대학 본부가 감사에 착수하자 최 교수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위안부 관련 발언을 모두 취소한다며 대학 본부와 동문회에 철회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극우 성향 언론사인 산케이 신문 계열 영자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돌연 입장을 바꿔 논란을 계속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처벌까지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세종대 박유하 교수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법적 처벌 이전에 후학을 양성하는 대학에서 학문적 자유라는 명분으로 퍼지는 역사 왜곡을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수의 말은 그 사회적 효과, 그 책임이 일반인들보다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 이전에 보다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측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각종 사기 의혹에 휘말린 전청조 씨가 또 다른 남성에게 결혼하자며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지난 4월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전 씨가 A씨에게 결혼하자며 꼬드겨 수천만 원의 돈을 뜯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동절기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고위험군이 아닌 12세에서 64세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활용하는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XBB 계열 변이에 대응해서 개발된 신규 백신입니다. 서울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69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전국의 소 사육농가 방제 소독에 나섭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누적 확진 수는 오전보다 2건 늘어난 69건으로 의심 사례 3건을 별도로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긴급 백신 접종을 통한 항체 형성에 3주가 걸리는 만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열흘 동안 전국의 소 사육농가 9만 5천 호를 대상으로 방제 소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방의 한 국립대학교 치의예과 특정 전형에 내정자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명했지만 입시 비리 의혹이 확산하면서 교육부가 즉각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명 학원 강사 A씨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의 제보라며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글입니다. 같은 학교 재학생 중 한 명이 교사로부터 여긴 우리 학교에서 한 명 뽑아주기로 했으니 지원해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지역의 한 국립대학교 치의학과로 앞서 A씨가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곳입니다. 이 대학은 전체 학과 중 유일하게 치의학과에서만 지역인재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3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입시에 새로 도입된 선발 전형으로 기존에 있던 지역 인재 선발 전형과도 다릅니다. 내신 성적뿐 아니라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토대로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형 수시인데다 전국 치의학과 중 유일하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모집 인원이 3명인 것도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3명 이하 소수 선발 전형의 경우 개인 신상 특정 우려 등으로 합격생 선적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국립대학교는 특정 교사에게 합격을 보장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치과대학에 입학했다가 자퇴하는 학생이 급증해 성적보다는 학교 생활에 열심히 참여할 학생을 선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즉각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저희도 사실관계는 지금 이제 파악 중에 있고요. 지금도 전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서. 최근 의대와 더불어 이공계 상위권 경쟁이 치열한 치과대학에서 입시 의혹이 불거진 만큼 교육부는 문제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배관 청소 작업자들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에 노출되면서 피폭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분출된 오염수가 애초 발표보다 수십 배 많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3차 방류를 앞두고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후쿠시마 제1원전 배관을 청소하던 작업자 5명은 방사성 물질이 섞인 오염수를 뒤집어 썼습니다. 오염수를 탱크로 흘려보내기 위한 호수가 빠졌기 때문인데 당시 도쿄전력은 분출된 오염수가 100ml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작업자들의 진술과 바닥의 흔적 등을 추가 조사한 결과 분출된 양은 애초 발표보다 수십 배 많았습니다. 게다가 작업자가 노출된 오염수 양은 정확히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聞き取りでこうビシャッと出た感じとか、あと面積とか、あと本人の感覚ですね。作業者の感覚とかいろいろ聞きまして、総合的に数リットルだろうと、どのぐらい被ったかがもう測れないので。 도쿄전력은 방사선 수치가 높아 입원한 작업자 2명은 퇴원했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원전 내부 관리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뿐 아니라 후속 조치와 조사마저 허점을 보였습니다. 도쿄전력은 내일 3차 방류 개시를 앞두고 준비에 나섰는데 방류에 대한 주변국의 불안과 불신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금수 조치한 일본 수산물을 주일 미군용으로 사겠다며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It's going to be a long-term contract between the U.S. Armed Forces and the fisheries and co-ops here in Japan. 중국은 미국이 시비를 걸고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불안한 원전 설비 관리와 허술한 사후 처리, 여기에 미중 대립 구도까지 겹치면서 방류 후폭풍을 잠재울 해법이 더욱 요원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중국, 북한, 러시아가 미국의 연구를 겨냥해 사이버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미 상원 국토안보위 청문회에서 사이버 범죄 국가들이 미국의 네트워크를 손상하고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 혁신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실제 전쟁에서 사용할 사이버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며 적들의 기술이 점점 정교해지면서 사이버 작전을 탐지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민간인 사망자가 10,000명에 이른다고 유엔이 보고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라메시 라자싱엄 조정국장은 현지 시각 31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이 우크라이나의 주택과 학교, 시장 등을 향한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일)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울신문 기사부터 볼 텐데요. 여권에서 나온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로 정치권과 관련 지자체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울신문에는 기대되는 부분과 우려되는 점, 또 현실성이 있는가 등에 대해서 다루는 기사들이 한 면에 함께 실려 있었는데요. 먼저 기대되는 점으로는 산악도시인 서울이 바다로 진출하게 되는 통로를 얻게 된다는 점, 그리고 부족한 땅 문제를 해결해서 개발 가능한 대규모 택지를 얻게 된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각에서는 외곽지라는 이유로 장례식장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 등 기피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을 경우 서울시와 갈등하고 협의하는 구조가 될 수 있지만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김포는 접경 지역으로 묶이면서 비수도권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서울에 편입될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이 높아지면서 그 메리트가 사라질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들이 있는데 이 기사는 군이 대구로 편입되는 데까지 3년이 걸렸다는 내용을 함께 전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는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청명한 가을 하늘 즐기던 분들 최근에 좀 시야가 답답해진 걸 느끼셨을 텐데요. 다름 아닌 초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중앙일보가 최근 10년 동안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해 봤더니 11월은 10월보다 43%가량 농도가 더 짙어지는 경향이 있었고 또 심지어 황사 영향이 있는 4월보다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람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되는데요. 겨울철에 가까워질수록 풍향이 북서풍이나 서풍 계열로 바뀌면서 중국의 대기 오염 물질이 한반도로 유입되고 덜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연속 개선되던 공기질은 올해 들어서 다시 악화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다음 볼 서울신문에는 불꽃놀이와 미세먼지의 관계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최근 지역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폐막식 때 불꽃놀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가장 대표적인 여의도 불꽃축제의 경우에는 축제 직후 일대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몇 시간 정도가 지나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호흡기에 취약한 환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불꽃놀이를 주최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고지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자 서울시 관계자 등은 앞으로 불꽃축제가 진행될 때 대기질 정보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다음은 한겨레 기사입니다. 글로벌 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이번 달부터 유료 구독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유럽연합 등 지역이 우선 도입 대상이 될 텐데요. 한 달에 PC로는 15,000원가량, 스마트폰은 19,000원 정도를 구독료로 내면 광고를 보지 않고 SNS를 이용할 수 있고요.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광고에 활용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유료화 방침에 대해서 유럽의 규제에 대한 반발 성격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럽 규제 당국이 맞춤형 광고를 위해서 메타가 개인 정보를 수집한 데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하자 이에 맞서는 대책을 내놓는 거라는 분석입니다. 같은 흐름으로 보자면 국내에도 유료 서비스가 출시될지 주목되는데 우리나라 규제 당국 역시도 메타의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해서 연이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변호사는 이번 메타의 유료화 정책을 두고 그동안 수집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보호 조치를 수립하는 게 아니라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광고가 싫으면 돈을 내라라고 하는 건 시위하는 듯한 얼토당토하는 대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은 조선일보에 실린 해외 토픽 보겠습니다. 중동 국가 오만이 최근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100% 전자투표를 도입했습니다. 실물 투표소가 하나도 없는, 또 종이가 하나도 없는 투표였는데 모든 과정을 원격 전자투표로 진행했습니다. 투표율은 선거구, 연령, 성별 등으로 분류돼서 매시간 수시로 업데이트됐고 선거가 끝난 오후 7시에는 별도 개표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결과가 바로 발표됐습니다.
휴대전화와 신분증만 있으면 본인 인증을 하고 안면 인식을 거친 후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요. 전제 군주제 국가의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미지 변신 시도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편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변화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이슬람 국가의 특성상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이번 전자투표 때에는 지난 선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의미 있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선거인 명부에 오른 유권자 수가 전체 인구의 20%인 75만 명에 불과했고 공정성 우려 등은 여전히 남았지만 선거 참여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100% 전자투표에 대한 실험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선거였습니다. 11월 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정식 채용 전 업무 평가를 받는 시용기간, 즉 수습으로 병원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의 정규직 전환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퇴사를 앞두게 됐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부당한 업무 지시로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는데 시용 연장만 이어가다가 결국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보도에 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 취직한 20대 초반 A씨. 부푼 마음을 품고 첫 직장에 들어갔지만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공고에는 수습 3개월을 포함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돼 있지만 막상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계약 내용은 시용직이었습니다. 분명히 수습기간 3개월을 마치고 정규직 채용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지원을 했는데 또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한 번에 과도한 일을 지시받는 등 현장에서도 고된 업무가 이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업무들을 시키면서 컴퓨터들을 혼자 300개를 옮기게 하셨고요. 본인은 다른 데서 게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폰으로. 부당한 대우는 계속 이어졌지만 A씨는 인사권한이 있는 팀장의 협박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니, 너는 평가 점수 알바 아니고 이제 다른 일자리나 면접 빨리 알아봐 이러시더라고요. 지난 6월 A씨는 깊은 고민 끝에 자신을 괴롭히던 팀장을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팀장이 해고돼 마음을 놓는가 했지만 고생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용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쓰라고 압박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병원에선 팀장이 해고되면서 평가할 사람이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핑계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버티던 A씨는 입사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뒤늦게 A씨는 병원이 애당초 자신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뽑을 생각이 없는 거지. 그냥 딱 잘라 말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권리 권한이 없어. 본인이 6월달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전정이 됐어야 돼. 전문가들은 병원의 해고 통보가 직장 내 갑질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합니다. 계속 시용 기간을 늘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정확히 평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평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분은 계속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불합리한 상황이죠. 병원 측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저 마음 편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바랐던 A씨에게 남은 건 상처뿐입니다. 첫 직장이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저를 회사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시니까 이제 희망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솔직히 더 일하고 싶었는데. YTN 윤태인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통계청이 9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9월의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넉 달 만에 증가했습니다. 이른바 트리플 증가인데 이 트리플 증가를 견인한 요인이 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가장 큰 요인은 반도체 경기 회복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반도체 생산만 전월 대비 12.9%나 상승을 해서요. 8월에 이어서 2달 연속 두 자릿수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 반도체 생산 증가에 힘입어서 제조업 생산도 늘어나고요. 광공업 생산도 역시 늘어나고
늘어나면서 9월 전 산업 생산 역시 1.1%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설비 투자도 역시 8.7%나 증가를 했고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고금리 고물가의 영향으로 감소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번 9월 달에는 좀 비내구재, 식품 뭐 이런 것 같은 비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면서 0.2% 증가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갖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넉 달 만에 증가를 해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하반기, 4분기 경기가 반등하고 있는 신호다.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반도체 생산이 살아난 이유는 우리나라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월 수출은 플러스 전환하고 4분기에도 계속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어제 이런 지표가 나오면서 추경호 부총리도 이제 경기 반등 조짐이 좀 보이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아직까지 체감 경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체감 경기가 안 좋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고물가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금리 상황도 지속이 되고 있는 점 때문에 체감 경기가 안 좋다고 소비자분들이랑 시청자분들이 느끼시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금리 같은 경우는 시장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기준금리는 동결돼 있지만요. 그래서 당연히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소비자분들께서는 소비 지출을 큰 폭으로 늘리시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2% 증가를 했지만요. 분기로 봤을 때는 전분기 대비 여전히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뭐 경기가 좋게 체감 경기가 좋게 느껴져야만 소비자분들이 지갑을 여시는데요. 지금 여전히 분기 대비로는 소매 판매가 감소세였고 이번에 플러스를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0.2% 상승밖에 못했다는 것은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는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좀처럼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주신 뭐 고물가, 고금리 또 중국 경제도 여전히 좀 불안한 그런 뭐 안개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지금 경제에 악재가 많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그럼 이제 이후에 4분기 경기는 어떨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4분기 경기 회복을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1.4% 성장을 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데요. 네. 10월 달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올해 경기 전망을 보면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보다는 약간 비관적으로 전망을 했는데 저는 이런 전망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사태 때문에 국제 유가가 불안하다는 점입니다. 4분기에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당연히 에너지에 대한 소비가 늘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 양 자체가 늘어나는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로 국제 유가까지 상승을 하면 수입액 자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지 않는 이상은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순수출, 무역수지죠.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 이 순수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지출 역시 증가세를 계속 유지한다고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순수출이 감소하고 소비 지출도 부진할 가능성이 커서 4분기의 경제 성장 전망을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리고 이제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9월 반도체 수출을 보니까 급증을 했고요. 재고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 배경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 반도체 재고가 특히 9월 달에는요, 전달 대비 6.7%나 줄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관련 업계에 전방적으로 확산이 되면서요. 네. 이 반도체를 수요를 하는 구매 업체들이 조기에 부품 재고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반도체 가격이 더 상승하기 전에 주문을 많이 늘린 탓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AI, 생성형 AI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요. 생성형 AI에 들어가는 고부가가치 반도체들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이것에 맞춰서 고부가가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생산 라인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감산 결정의 여파로 가격 역시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격이 지금 10% 내지 15%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특히 수요가 공급 대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상승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으로 메모리 반도체 경기도 회복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반도체 재고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어제 그 삼성전자 실적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영업이익은 2조 원대를 회복하긴 했는데 반도체는 여전히 적자긴 합니다. 3조 7,500억 원 적자인데 적자 폭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뭐 앞으로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예, 저도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주식 국민주라고 불려가지고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좀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3분기 영업이익이 2.4조 원이라서 2분기 때만 해도 6,800억 원, 1분기에도 6,400억 원, 그래서 1조 원에 못 미치는 영업 이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2조 원을 돌파를 해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삼성전자가 드디어 뭔가 이제 앞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가장 큰 원인은 새로 출시한 그 폴더블 폰, 스마트폰이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모바일 폰 관련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애플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신제품이 출시가 되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역시 또 판매가 호조세를 입어가지고요. 디스플레이 부분 실적 개선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는 그동안에 계속 적자였는데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전분기보다 적자 폭이 6천억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것은 반도체 경기가 저점을 찍고 회복되는 추세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이 돼가지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되면요 내년 4분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점점 좋아지면 앞으로 실적 개선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AI 그 인공지능용 서버 중심의 수요도 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 영향을 받으면 당장 뭐 4분기나 뭐 이후에도 조금씩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성형 AI, 챗GPT 같은 생성형 AI 열풍이 불면서요. 생성형 AI에 들어가는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러한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그 생산 라인을 갖다가 고부가가치 반도체 제품을 갖다가 생산하는 쪽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응 전략이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찍었고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계속 가격이 뭐 10%에서 15%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련 업체에서 더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주문을 해서 재고를 확보해 놓으려고 하다 보니 지금 업황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었고요. 지금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들어서 내년에도 전망은 더 밝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런 전망들이 주식시장에는 아직은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어제 뭐 주가는 그렇게 뛰지 않고 오히려 소폭 하락한 그런 주 이유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254억 원어치나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한 달 동안 삼성전자 주식만 5,756억 원어치를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 주가 코스피, 코스닥에서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런 것이 반도체 관련주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업황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가지고요. 지금 당분간은 약세지만요. 외국인 매도세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추세적으로는 상승 반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밤사이 해외 증시도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FOMC 그 회의 결과를 앞두고 상승 마감했는데 어떤 이유가 또 있었나요? 일단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할 것이라는 것이 확실시 되고요. 심지어 12월 달에도 동결을 한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최종금리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기대가 확산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동결을 올해 계속 할 것으로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
정부가 그 부채 한도 협상에서 부채 한도를 늘리기로 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 국채 공급이 늘어나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는 상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 이것을 지표로 삼고 있는 대출 금리, 회사채 발행 금리 역시 다 상승을 하니까요. 이것은 굳이 미 연준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대출금리 상승하면 당연히 기업 투자랑 소비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 물가가 잡히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1월 달에도 동결, 그다음에 12월 달에도 동결해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확연히 낮아졌다. 이것을 희소식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노동부에서 또 발표한 3분기 고용비용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전분기 대비 1.1% 상승을 해서 시장 전망치보다는 1.0%였는데 소폭 높았지만요. 중요한 건 전년 대비 상승률입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이 4.3%로 전분기 4.5%보다 낮아졌습니다. 사실 이게 3.5%까지 가야만 2%대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작년만 해도 5%대로 상승을 했는데 4.3%로 상승폭은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는 잡혀가고 있다라는 거죠.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런 것이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낮추는 호재로 받아들였고요. 단 감소 속도가 이 인건비 상승률의 감소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는 점은 미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하는 추가 금리 인상은 안 해도요. 고금리를 유지하는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내년 하반기부터나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FOMC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밝혀질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날 사실 전기차 수요가 포화 상태라서 파나소닉에서 배터리 감산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5%가량 하락을 했는데 뭔가 기술적인 반등으로 1%대 반등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0.9%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주에 발효된 미 정부의 대중 수출 규제로 인해서 중국에서 이미 수주했던 5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수출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김포공항역에선 선로에 연기가 발생하며 한때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량 2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들것을 준비해 다급히 부상자를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제2경인고속도로 청계3터널 인근에서 역주행하던 SUV가 마주오던 승용차를 충돌한 겁니다.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20대 여성 운전자도 크게 다쳤습니다. SUV 운전자 40대 남성 A씨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제2경인고속도로 삼막나들목부터 10km가량 역주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사고 어떻게 났냐니까 본인이 역주행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술 냄새도 차 안에서 많이 나가지고 혹시 약주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술 먹었는데 너무 아프다고 막. 경찰은 A씨가 응급처치를 받는 대로 음주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지하철 역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합실은 대피한 승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9호선 김포공항역 선로에서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역선의 승객들이 모두 대피했고 9호선과 공항철도 양방향 열차가 1시간가량 무정차 통과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연기 발생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에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 배전함에서 시작된 불은 30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박장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에게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시교육청은 청소년의 마약 오남용 예방을 위해 수능이 끝난 11월 20일부터 3주 동안 마약 예방 교육을 희망한 학교 103곳에 고3 18,000여 명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규모가 큰 회사의 취업이 늘고 고용 안정성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직업계고 578개교의 올해 2월 졸업자 7만 1,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4월 1일 기준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은 55.7%로 전년보다 2.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취업처 규모별로는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에 취업한 비율이 33.4%로 3.5%포인트 올랐고 종업원 30명 미만 기업 취업률은 31.8%로 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민간 기업으로의 이직을 앞두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진 4명에 대한 기술 유출 의혹이 불거졌으며 이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한 끝에 누리호와 관련된 기술 정보를 여러 차례 빼낸 혐의의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에 충청남도가 세계적 기업 5곳과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유럽에서 처음으로 투자 설명회를 진행해 외자 유치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독일에서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과 미국의 세계적 기업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충청남도의 성장 잠재력과 성공 사례들이 소개됩니다. 충청남도가 외자 유치를 위해 독일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투자 설명회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앞서 투자에 나선 외국 기업인들과 토론자로 참여해 힘을 보탰고 참석자들은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We really felt highly professional people were met in Korea and also in Frankfurt, and so we will surely consider any future investment in Korea and more specifically in the Chungnam province. 대규모 투자 협약도 성사됐습니다. 벨기에 2차 전지 업체 등 해외 5개 기업이 충남, 천안과 서산, 당진 등의 공장이나 연구개발시설을 짓기로 약속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5억 3,500만 달러, 우리 돈 7천억 원이 넘습니다. What we enjoy very much is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s in Korea, and secondly, the speed of execution which we can achieve for our investments in Korea. These are the main drivers for our decisions to invest in Chungnam. 충청남도는 이번 투자로 앞으로 5년 동안 2조 3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투산단 부지를 더 늘려 저렴한 부지를 공급하고 세금, 감면 등 공격적인 유치 전략을 통해서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민선 8기 충청남도가 국내외 100여 개 기업으로부터 유치한 투자 금액은 약 16조 원. 세계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지방정부가 외자 유치를 늘려나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프로야구 NC가 가을 야구에서 6연승을 질주하며 한국 시리즈 진출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NC 선발 신민혁은 7회 원아웃까지 1안타 무실점으로 인생 경기를 펼쳤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1차전 패디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1군 데뷔 4년차, 올 시즌 5승에 불과했던 평범한 투수 신민혁이 인생 최고의 공을 던졌습니다. 위력적이진 않지만 빠른 공과 다양한 변화구를 구석구석 찌르며 아직 타격감이 올라오지 않은 KT 타자들을 맘껏 요리했습니다. 2회 문상철에게 맞은 게 유일한 안타. 7회 알포드에게 내준 볼넷도 유일했습니다. 7회 원아웃까지 단 81개의 공으로 KT 타선을 무실점으로 틀어막고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체인지업 컨트롤이 잘 됐고요. 그리고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이 항상 잘 돼서 오늘도 쉽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타선에선 박건우가 3안타로 펄펄 날았습니다. 특히 1회 벤자민의 초구를 정확하게 잡아당겨 경기장 밖에 떨어지는 투런포를 쏘아올린 게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NC는 3회 김주원의 3루타에 이어 KT 1루수 박병호의 실책으로 귀중한 추가점을 뽑았습니다.
뒤늦게 추격을 시작한 KT는 8회 오윤석의 희생타와 김상수의 적시타로 한 점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9회에도 투아웃 만루의 끝내기 기회를 잡았지만 오윤석의 타구가 NC 유격수 김주원의 호수비에 걸려 땅을 쳤습니다. 가을 야구 6연승을 달린 NC는 한국 시리즈 진출에도 단 1승만을 남겼습니다. 예상은 사실 그렇게 못했고요. 하지만 또 우리 선수단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좋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팀은 하루를 쉬고 목요일 창원에서 3차전을 치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어제 오후 일본 사이타마현 도다시에 있는 종합병원 앞에서 권총 발포로 추정되는 사건이 일어나 2명이 다쳤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15분쯤 도쿄 북쪽 사이타마현 도다시 도다종합병원에서 총기류 발사음이 들린 뒤 40대 의사와 60대 환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을 당한 40대 의사와 60대 환자는 모두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기차역에서 이슬람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이 행인들에게 폭발 위협을 가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재 시각 31일 아침 파리를 관통하는 기차 안에서 베일을 쓴 여성이 다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여성은 5단에서 손을 꺼내라는 경찰의 명령을 거부한 채 신은 가장 위대하다를 외치며 자폭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달력은 11월로 한 장 넘어갔지만 계절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5도로 어제보다 5도 그리고 예년보다는 무려 11도나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 23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7도가량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 중서부 지방은 가끔 가을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먼저 살펴보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해 있는데요. 이 비는 낮 동안 그 밖에 중서부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돌풍과 벼락 그리고 우박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까지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선선합니다. 현재 서울은 17.5도, 대전 13.7도, 광주는 13.9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3도, 전주 24도, 대구와 포항은 25도까지 오르며 예년보다 2도에서 많게는 9도가량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까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곳곳에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이 비가 지나고 난 뒤 다음 주에는 날이 급격하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출근길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낮 동안 안개가 걷히고 남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반면에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대기질이 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호흡기 건강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